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영산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회문화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문화란 과목 자체의 성격상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친구는 이제 우리 시험 중에서 이제 가장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입장에서 항상 나오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막상 공부했을 때 처음에는 진입장벽이 낮았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기출에서 답을 쓰고 문제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상하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선 좀 차이가 있는데 내용이 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깊게 외워야 될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어느 파트까지 외워야 될까라는 게 애매하다 보니까 막상 출제가 됐을 때 이걸 빈칸으로 냈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끔 걸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감에 대한 차이는 또 하나 하자면 지금 추세는 지금 3년 동안 내내 사회문화가 5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기 이 사회학과 문화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제 출제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더 많은 쪽에 해당하게 돼요. 점수 배점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은 더 높은 과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빈칸이 나왔을 때도 항상 이래요. 똑같은 위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누구나 좀 쉽게 쓸 수 있는 것을 낸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뭔가 여러분이 쓰기 힘든, 기억하기 힘든 이런 것을 내는 게 이쪽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디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같냐면 실제 이제 우리 사회문화라는 과목 있잖아요.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목에 지금 수능을 보는 인원 자체를 봤었을 때 16만 8천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떤 정도 차이냐면 경제를 지원한 아이들이 이번에 7천 명입니다. 인원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대부분이 이제 사회문화를 듣고 있고 이후 교육과정의 변화에서도 이 사회문화는 계속 남아서 이것까지 같이 드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평가원에서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구나라는 걸로 보면 되고요. 예전에 5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유출했어요. 이제 3문제 나온 과목들 중에서 원래는 4문제를 계획을 했다가 뭔가 좀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사회문화도 대체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문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확실하게 영역별로 사회문화에서 이 파트는 꼭 내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면서 어떤 파트를 유념해야 될까 반드시 나올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단원 잠깐 볼게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 책의 가이드라고 해서 맨 처음에 평가 영역, 내용 요소, 개발 요소라고 돼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회학에 대해서 비중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이 비중 그대로 나옵니다. 3, 1, 1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고 사회학기관, 개인사회, 사회변동발전, 과학발전의 인류학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이 평가 영역을 제시한 게 이제 그쪽 평가원에서 한 건데 이대로 다 맞춰서 출제가 됩니다. 빠지는 게 없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원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 책의 차례를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사회학 이론이라고 나와 있고 고전 사회학 이론까지 나와요. 바로 이 고전 사회학 이론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앞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치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확실하게 이건 출제가 돼요. 고전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르켐, 베버, 마르크스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서 여기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사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회학을 공부를 할 때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잘 맞추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다들 잘 맞춘다는 기준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첫 파트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더라도 이쪽은 낼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주는 게 이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 이론 파트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학자 중심,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얘기했던 이론 중에 가장 키워드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출제가 안 되는데 작년, 그러니까 작년이 이제 옛날 게 돼버렸네요. 그 이전, 그 이전, 그러니까 바로 이전 말고 그 이전과 이전, 3년 기준했을 때 첫 해, 두 해, 세 해라고 표현하자면 첫 해, 두 해 때 뭐가 나왔었냐면 이 고전이론뿐만 아니라 현대 이론 파트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학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온 현대 이론 파트라고 그래서 이런 학자들도 출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안 나왔는데 그 전에 두 해를 내게 되면서 연속으로 내겠지라고 해서 준비를 많이 시켰는데 사실은 이번에 안 나왔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이때까지 기출이 10년 넘게 보여왔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좀 세상이 4차 산업혁명 되고 미래가 되다 보니까 미래 사회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사회학 이론과 고전사회학 이론에 의한 얘기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전사회학 이론이라는 것은 지금의 사회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는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사회학 이론은 뭐냐면 이제는 이제 고전에 대해서 사회학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현대사회를 분석한 사람들의 학자는 누가 있을까? 이 학자들이 제시한 건 무엇일까? 즉 지금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현대사회학 이론들에 대해서 최근에 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때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답을 잘 쓰지 못했어요. 내용을 알고 쓰지 못하고 내용을 읽어서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보사회학이나 소위 말하는 현대사회학에 대해서 다른 데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한테 타이트하게 준비를 시킬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현대사회학은 대부분의 사회학 책에서는 크게 많이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다른 책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자료로서 여러분한테 보충 자료를 드리면서 한번 이쪽에 대한 강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 학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야 수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론의 한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 주로 나오는 학자뿐만 아니라 이런 학자들까지도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는 여기서 한 문제지만 지금 여기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가변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고전사회학 이론의 학자들 이름 보이잖아요. 이 학자들 중에서 두 명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반드시 한 명은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이 학자들 이외에 나와 있는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살아있는 분들의 이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아래쪽에 사회의 틀과 쟁점들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사회와 사회집단 일탈 이론입니다. 여기를 또 하나로 묶을게요. 사회와 집단 파트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일탈까지 같이 묶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회문화 교과에서는 이 파트가 사회조사 방법론 파트, 이제 사회학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파트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파트죠. 그래서 이제 집단이 나오고 일탈 나오고 여기까지 나온 다음 문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챕터를 이렇게 묶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렇게 맞섰을 때 출제가 되는 것은 이 사회화를 낼 수도 있고 집단에서 일탈 낼 수 있는데 이 집단이나 사회화 파트는 일반적으로 빈칸 넣기 형태로 2점짜리 문제로 보통 출제가 되고요. 일탈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출제도 하고 집단 빈칸으로 내기도 합니다. 이 파트는 문제로 만들기가 매우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실제로 학자들의 비교까지 굉장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파트에서는 이제 조금씩 가볍게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보실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까지만 보신다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일탈만큼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탈이론은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이론들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현대에서 어떻게 일탈이 또 다른 걸로 확장되고 있는지 다른 학자들의 이론까지도 제가 전달할 생각이에요. 기출에 있었던 거는 없는데 기출의 지문에서 약간 노출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자들의 이론까지 한꺼번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전까지는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만 우선하고 심화 때 이걸 다뤘는데 이번에는 함께 그렇게 진행되니까 아마 여러분한테는 더 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계층 계급론이 있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앞에 있는 학자들의 이론이 다시 와서 활동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하게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여기 있는 브루디에라는 사람. 이름이 단독으로 나오죠. 이름이 단독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이론이 2년 연속 출제되고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정확하게 7년 동안 3번이나 나와 있었던 학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학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보고 계층 계급에 대해서 현대 계급까지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지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보장제도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복지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나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여러분한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잘 안 내지만 우습게도 이제 교과 과정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라인에서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여기서 변별력을 두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제진들이 공통이에요. 같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쪽도 이번에는 굉장히 가치 있게 된다라고 보게 됨으로써 여기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묻어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시민사회, 사회운동, 사회변동, 사회발전 나와 있습니다. 사회운동과 변동이에요. 얘는 좀 주기를 타요. 주기를 타서 연속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출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역시 3번이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빈칸 문제로서 자원동원 이런 거, 부가가치 이론, 그냥 이론에 대한 이름을 그냥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은 이 앞에 있는 거 이쪽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아요. 조금은 낮아요. 근데 굳이 나오자면 이제는 빈칸형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사회운동도 냈고 자원동원도 냈고 그런 이론들을 다 제목들에 대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게 된다면 서술형 문제로 나오게 되고 그 서술형 문제를 했을 때 뭐하고 연계가 될 수 있냐면 여기 보다시피 사회운동과 변동이죠. 기존에 있던 것이 변화돼서 그 다음을 예측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얘가 뭐하고 결합되냐면 이 현대 이론하고 결합돼서 녹아가지고 살짝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가 유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이론은 당연히 사회 변동을 예측하신 분들의 이야기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얘기고 이것과 이것을 결합해서 내지 않을까가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단독으로 한 문제라고는 쓰지 않을게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당연히 보게 됩니다. 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좀 바뀌었어요. 사회 변동에서요. 이제 근대화론도 있었고 예를 들어 뭐 종속 이론도 있었고 하면서 뭔가 거시적인 사회 체계론이 있었는데 국제 체계론이 있었는데 그쪽은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하고 갈 텐데요.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자그마치 3개나 있어요. 기출 문제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내지 4년 동안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하자면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선 빠졌습니다. 아예 단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론적 측면에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이론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문화인력에는 이렇게. 근데 얘는 출제를 하다가 안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평가원에서 우리 임용에서도 출제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안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게 학계에서 어떻게 됐나 해서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 이쪽 파트를 강의하고 있는 친구들. 근데 외교학 쪽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국제 정치니까 이게.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거의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소개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쪽은 영역이 좀 작아졌고 정리하지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 현대 이론하면서 같이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나 써볼게요. 이쪽 파트는요, 예전에는요, 조금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얘기는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을 자꾸 제시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공부한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이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여러 개가 딸려 있으니까 꼭 여기다가 이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개념들을 하나씩 하면서 확장을 시켜 나갔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2020년까지였고 지금 이제 2년 동안은 뭐가 나왔냐면 실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실험 사례라든지 연구 방법 사례를 제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 개념을 묻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문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걸 써봐라라고 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3-4번 정도 연습을 시켰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막상 닥치니까 쉽게 쓰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방법론은 이렇습니다. 실제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는 것은 내용적 측면이라고 본다면 여기선 실제로 이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한 접근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할 때는 그 나와 있는 수준에서 깊게 하지는 않는데 실제 이거는 기출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한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이것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건 무조건 출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이 고전 이론하고 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빠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문화 나와 있죠. 문화 파트는 이제 문화인력 이론이란 책이 있어요. 서울대에 나온 책이 있는데 거의 그 책에서 기점으로 내고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문화 교과에서 배웠던 것보다 영역이 좀 넓게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론을 중심으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인력 이론 학자들을 잘 정리하고 나면 사실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는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실제 제가 기본 심화 이론 때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데 문화인력 이론이란 책 자체를 전체를 써머리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건 보통 언제가 될 거냐면 이제 실전 문제 풀 때 그때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또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5, 6월 달쯤이고 여기서 이제 소개되는 것은 뭐냐면 문화인력 이론 책을 보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학자가 출제됐었고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여기서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요, 일반 문화, 즉 문화에 대한 개념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라든지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익숙한 게 있고요. 문화인력 이론이 있어요. 인력 이론 파트. 이쪽 파트를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 문화인력 이론도 항상 나오던 학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학 이론하고 조금 달라요. 사회학 이론은요 이제 현대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 고전으로 안 갔는데 얘는요 원래 나오던 학자 현대적으로 가기보다는 이전의 학자들 중에 좀 숨겨진 학자들 약간 마이너한 학자들까지 출제를 해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왜 이걸 안 가르쳤을까라는 관점보다는요. 왜 이걸 냈지? 그래서 그때 뭐라고 불러요? 투명 문제라고 불렀거든요. 문제가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알고 쓴 애들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일 교수님이나 기타 등등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거 옛날에 한 건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책에서 빠져 있거나 문화인력 옛날 책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써져 있는 문화인력 개론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학자들이 갑자기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그쪽 파트에 대해서 글을 읽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못 풀던 문제가 막 나오기도 했었던 게 이쪽 파트예요. 그래서 결국 이쪽 파트는 여기서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기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보긴 보되 추가적으로 무엇이 들어가게 될 거냐면은 나중에 문화인력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것들, 외우고 정리해야 될 것들에서 나중에 자료를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문제. 그러면은 지금 1이라고 지금 제가 다 봤는데 만약에 다음번에 우선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될 그 다음 이제 1차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는 얘는 반드시 나오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얘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반드시 나와요. 그럼 나머지 3개에서 끊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두 문제를 더 뽑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고 단순히 고전이론 파트 학자에서 두 문제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꼭 맞추고 가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묶어서 이렇게 여기서 묶어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이 4문제 확실하게 됩니다. 추가가 된다면 얘 한 문제 아니면은 얘가 나오거나 2개 묶어서 여기서 이제 묶어서 한 문제가 추가되고요. 이거 2개는 같이 나오지 않고 한 개만 선택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쪽은 솔직히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될 수 있는 거는 이쪽과 이쪽에서
얘네는 반드시 한 문제입니다. 얘는 반드시 한 문제고 얘는 고정이에요. 얘는 4점짜리 이제 서술형 문제로 나오지 개념 문제도 절대 출제하지 않고요. 문화 파트는 빈칸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출제 유형 보니까 교수님이 이쪽이 따로 들어가서 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이쪽도 4점짜리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빈칸 문제는 이쪽에서 형성합니다. 2점짜리 문제는.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2점짜리, 4점짜리 뭐가 더 중요해라기보다는 4점짜리 문제가 뭐냐면 그 2점짜리 문제하고 유형이 똑같은데 거기다 서술형 하나를 더 집어넣었다. 이거와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준비 방식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기억하고 공부해야 될 게 뭔지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분류한 거의 목적은 실제로 1차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아,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 또는 내가 어디가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 하시면 좋죠. 다 하시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 두 개 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처음부터 잡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쪽 파트가 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게 되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진행되는 이쪽 파트에 이제 방점을 두고 시작이 되게 될 텐데 이제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출을 풀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쪽도 늘리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중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류하시고 아니면은 전체를 다 보셔도 좋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실제 이 교재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비판사회학 책이라 그래서 워낙 바이블처럼 많이 출제된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빈칸 문제와 서술형 문제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던 책이 뭐냐면 인간과 사회라고요. 이 방통대 교재입니다. 이 방통대 교재다 보니까 여기서 지문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물론 지문을 그대로 갖다 썼는데 재구성은 있었습니다. 아마 협의가 있었겠죠. 예, 그쪽에서 해서 이쪽 교재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니까 이 교재 구하는 방식은 이거 그 버전업돼서 이제 새 판 안 나오거든요. 개정판이 아니라 그냥 표지가리만 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중고나라나 이런 데 가보시면 방통대 공부하시는 분들이 본인 공부한 책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면 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통대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책이 길지가 않아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읽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책을 보시는 학생들도 하나 정도 구비해서 이제 진도가 이만큼 나갔을 때 그 진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찾아서 읽어보는 정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인간과 사회 나오기 전에 지문이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현대 사회학 이론과 제 문제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맥도날드와 조지 리처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이 책은 아마 절판이 됐을 거예요.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도서관에는 다 있다고 하니까 합니다만 전체를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도출해야 될 거는 얘입니다. 고전이론하고 현대이론 학자들에 대해서 이 학자들의 이론, 이름 보면 현대사회학 이론이지만 고전이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베버 전문가예요. 베버 전문가라서 이 베버의 이론에 따라 맥도날드라는 책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베버를 중심으로 또 기타 학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번역이 잘 안 돼 있다. 번역체예요. 번역체다 보니까 약간 읽기에는 좋지는 않은데 약간 볼드체로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 바로 2년 전, 그전에는 여기서 이제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 이쪽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문화인류학. 예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개론으로 돼 있는데 바꿔서 이론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문화인류학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 서울대 책이 있습니다만 이 책은 굳이 구비를 안 하셔도 돼요. 구할 수 있으면 구하셔도 되는데 이 책은요. 굳이 책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네이버 지식사전에 보면 이 책 전문을 다 올려놔서 문화인류학을 이 파트로 단원별로 구성해서 있고 전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발췌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전체 내용이 다 일치하거든요. 우리 영역이랑 평가원 영역이랑. 그래서 다 버릴 게 없어 책을 구비하시는 게 좋고, 요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한 내용이 한정돼 있어요. 현대사회학 이론 보게 되면은 좀 이제 열애적인 학자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 다 읽으실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 봤던 학자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골라서 발췌독을 하셔야 되고, 문화인류학 이론 전체는 여러분이 다 보기에는 암기할 내용 때문에 너무 많아서 굳이 이 책은 구비를 하더라도 굳이 이걸 다 읽어야 되냐라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약한 걸 드리고서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흐름이나 이제 나오는 방식에 따라서 이번에 뭐가 나오겠고 뭐가 나오겠구나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 방법으로는 책 추천 없습니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성태지 교수나 무슨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성호 교수나. 근데 그런 책들을 볼 만큼 여러분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책들 조사 방법론 책의 특징들이 막 통계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 짠증인데 그거 안 내거든요. 전에는 낼 듯 하다가 안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학부 때 이렇게 수업 들었던 조사 방법은 이제 절대 그 단계까지 안 씁니다. 그래서 통계 방법 내기 전까지 이제 조사 설계 단계까지, 설계에서도 또 많은 내용이 빠지니까 굳이 이 책은 제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전달 드리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이제 뭐 1년이죠. 예, 거의 1년 뭐 몇 개월, 11개월 이렇게 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우선 전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잘 세우고, 여기서 막 공부가 이전에 되셨던 분들 같은 건 본인이 약하거나 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쪽에 빼서 따로 보시면서 수업을 같이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개괄에 대해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개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공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책에 대해서 이제 단거나 노트를 본인이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그냥 단순 암기로 정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고, 인강 들으시는 분도 이제 질문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 번 해보면은 아, 질문이 이런 거구나, 답변이 이런 거구나 알고 이제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처음이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항상 편안하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에서 제약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을 했거나 놓쳤거나 이런 것들을 굳이 옆 친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를 귀찮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풀이 언제 할까요? 근데 기출문제하고요, 기출문제 연습문제 주니까 그것만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4개월 동안은 준 것만 열심히 하세요. 예, 책 보고 인원 정리하는 거랑 있고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드림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5월달, 6월달이 되게 되면 미친 듯한 문제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바로 뭐냐면 저희 1팀 모의고사에서 계속 내왔었던 모의고사 전체 5년치를 여러분이 다 보게 될 거니까 그것만 다 풀어도 2달 훌쩍 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모의고사 시즌을 앞당겼어요 저희가. 바로 뭐냐면 이제 시험에 대해서 뭔가 좀 실전 적응 능력을 좀 더 빨리 기르자 그래서 했으니까 이후에는 이렇게 문제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때 이런 정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필수적인 서머리에 대해서는 항상 있게 될 거니까 부족한 부분에 그때 채워 나가시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 마시고 주어진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되든지 영역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전자칠판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계속 쓰게 되겠죠. 여러분한테 드리게 되고. 근데 사회학 이론 자체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접근한 내용부터 정리가 우선이라 2주 동안은 아마 개념에 대한 설명이 가장 우선이 될 거고, 그 다음 1주 하고 조금 더 쓰게 될 거예요. 확인 문제까지. 그래서 그때 문제 확인 가면서 이렇게 재확인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죠.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사회학의 기초와 이론 파트입니다. 사회학 배워요, 우리. 지금 사회학 하는 거고, 사회학이 뭔데? 라고 하게 되는데, 엄밀하게 사회학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더 되게 와닿죠? 사회
과학이죠, 과학.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무슨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과학에 있는 방식을 가져와서 지금의 사회 현상을 보려고 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 현상을 뭐로 규정하냐면 과학에서 연구했었던 자연현상과 같은 걸로 연구해 보려고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사회학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현상이 자연현상과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이후에 개발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양적 연구 방법이 가장 먼저 사회학에서 시도됐던 거고요. 그 양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석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이 나오게 되고 최근에선 뭐가 더 유용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둘 다 씁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쓰게 되지만 애초에 시작은 과학적으로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행위가 나와요.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두 가지 행위를 하려고 하죠.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표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러한 설명이라는 것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객관적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요. 설명한다라는 건요. 누가 봐도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문제에다 접근해 봅시다. 문제에서 설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답안이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를 설명해라 라고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설명으로 나올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와 있는 텍스트 그대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메타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해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겠죠. 이해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에 가까운데 단순한 주관적이라는 단어보다는 누가 봐도 이러한 주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니까 상호주관적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해석적에서 강조하는 거고 이게 바로 실증적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사회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선 사회현상이 어떤지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차이, 이게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고 역시 우리 사회학도 같습니다. 이거부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원칙이겠죠. 이번에 보시면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 표현에 대해서 익숙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표현이 바로 이렇게 부르죠. 학문적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다양한 학문들의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간학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인 틀이 필요해 라고 해서 항상 이 사회학은 처음부터 뭘 하려고 하냐면 이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항상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 현상을 가설적, 우리가 함수적으로 이걸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요 눈앞에 보이는 이 y가 바로 뭐냐면 사회 현상이에요. 사회 현상이고 이러한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수반되는 원인과 조건들을 찾는 게 우선 사회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역할이죠. 그럼 이 원인을 규명해냈어. 원인을 규명해내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을 제시해라? 해결책을 제시해라. 이게 사회학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회학자는요, 사회현상을 이렇구나 라고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봐서 그럼 이거 원인은 이거구나 찾았으니까 원인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라 까지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 나왔을 때 요거까지 물어보면 좋을 텐데 요거는 아직까지 확정 누가 봐도 맞다라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 영역은 요 원인을 많이 묻죠. 원인까지 하고 이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묻는 거고 해결책을 묻는 건 아마 학부 때 사회학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해결 대안을 제시하시오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안 냅니다. 왜냐면 시험이라서요. 시험이라서 적합하게 되기 때문에 하니까 이런 걸 묻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학에 나와 있는 거의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걸 설명하자면 이렇게 접근이 되고요.
거기 보시면 아래쪽에 사회학의 방법론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보기 위해서 무엇을 쓰냐면 방법을 씁니다. 수단이죠. 이 수단을 씁니다. 그 수단의 성격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되니까 시작하자마자 1번에 뭐 과학성 나와 있는데 과학성이란 단어 안 쓰고 첫 번째 뭐라고 써요? 실증주의. 너는 실증적이란 단어를 쓰죠. 실증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해 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해야 된다?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 아래쪽에 위험과 권위 속에서 얻게 된다. 디르켐이 했던 얘기 나오죠. 자, 디르켐이 실증주의를 강조했다. 바로 실증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지금의 연구 방법론의 어떤 효시를 제시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르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하나 지식 하나 꺼내보죠.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 자살론은요, 실제로 자살을 어떻게 규명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회학 입장에서는 사회 현상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틀을 제시해서 그 책이 굉장히 뛰어난 책이 된 겁니다. 이게 사회학 100대 명저가 아니고요. 그 소위 말하는 100대 명저 그냥 100대 고전 중에 들어가는 게 디르켐의 자살론이거든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에 이제 디르켐하고 베버하고 마르크스가 들어가는데 베버는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이니까 우리 쪽에서 많이 안 다루는데 베버의 유명한 책이 뭐냐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죠. 그것도 100대 고전 안에 들어갔죠. 그건 바로 뭐냐면 여기서 한 실증주의 말고 이제 그것도 가설처럼 됐는데 그것은 이때까지 사회현상을 과학적 사물로서만 본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의도도 하나의 사회현상을 변화시키구나라는 것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방법론에 대해서 원인을 무조건 사물이나 어떤 존재하는 사회현상, 과학적으로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 이제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게 베버의 책이에요. 그래서 베버에서는 또 다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고요. 실증주의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디르켐의 실증주의이기 때문에 성격이 거기 나와 있죠. 아래쪽에 사회는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라고 나왔어요. 바로 뭐냐면 사회는 실제한다라는 게 이 실증주의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죠? 사회 무슨 론? 사회 실제론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사회 실제론은 거시가 해당돼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과정이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회과학은 실증적이다라는 걸 통해서 나온 이론이 뭐다? 사회 실제론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2번은요. 답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종의 전제입니다. 실증주의 애들은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이거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 꽁트부터 디르켐까지 그 안에 스펜서까지가 그냥 이렇다라고 얘기했어요. 단정 지어 버렸어요. 당연히 공격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사회적 실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사회는 실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냐? 바로 이론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실증주의라고 과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발견을 목표? 법칙 발견을 목표로 하는 애들이다. 법칙은 바로 뭐냐면 이 사회현상의 원인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와라는 게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과 법칙의 차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론은요 뭐에 가깝냐면 실제로 대부분이 이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개연성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법칙이라는 것은요 필연성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회라는 건 실증적으로 전부 다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동의하는 사람인 거죠. 모든 것은 필연적이야 라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 라고 하는 거. 예외는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맞는 말이긴 하지. 그게 개연성이에요. 그렇지? 그럼 개연성이라는 건 사회현상이 자연현상과는 같지만 다른 점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 개연성을 중시 여긴 학자가 누가 되냐면 바로 베버가 된 거고요.
이 필연성을 중시 여긴 학자가 여러 명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디르켐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디르켐이요. 자기가 얘기한 게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알았기 때문에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해야지만, 이렇게 연구해야지만 우리는 사회현상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바로 실증주의에서 나와 있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차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하고 2번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설명할게요. 얘네들의 전제는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래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는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같지는 않아 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차이가 날 겁니다. 같다와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두 개 차이가 이쪽이 이제 실증 파트가 될 거고요. 이쪽이 해석 파트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같다와 같지 않다가 바로 뭐냐면 전제에 대한 거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인과관계는 있어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동의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동의점은 뭐냐면 어찌됐든 이것이 사회현상과 자연현상과 같든 같지 않든 공통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경험적 연구는 가능해 라는 것이 둘의 공통점이 될 겁니다. 너무 쉬워서 안 물어요. 네, 너무 쉬워서 안 묻지만 여러분이 사고를 통해서 어찌됐든 실증과 해석적 연구이 공존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든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원인을 밝힐 수 있다. 근데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기계적이냐라고 했을 때 기계적이다라고 한다면 자연현상이고요. 사회현상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개연성이 있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공통점은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문제로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지문이나 문제에서 줬지 답을 내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던져지고 학자의 입장을 묻습니다. 여기서 이쪽 파트의 학자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 이제 디르켐에 입각해서 양적 연구로 답을 쓰시면 되는 거고 서술을 이렇게 봤는데 이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썼어. 그럼 베버라든지 이제 그런 학자로 맞춰서 써라. 이런 식으로 지문상에 노출이 돼서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두 번째 사회학의 방문론적 성격에 보면 이걸 빼봅시다. 상호주관적과 객관적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11페이지. 객관성과 상호주관성 있습니다. 객관성과 상호주관성에 대해서 지금 보자면요. 이러한 객관성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똑같아 라고 하는 게 객관성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똑같다라는 것은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있을 텐데 다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라는데 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요. 이 개인들은 자신만의 관점이 아닌 무슨 관점에서 해석한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세임이 된다 라고 하는 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칠판을 봤었을 때 이 칠판의 색깔을 물었어. 칠판의 색깔 물으니까 이거 초록색이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색약인 사람들은 다르게 보이거나 생명인 사람들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색약이나 생명이나 개인의 어떤 성격을 가지 말고 정말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답이 나오는 게 객관성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또 이 칠판 봅시다. 앞에 칠판 화면에도 안 들어와 있지만 엄청 길잖아요.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 칠판은 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학교에 있던 거 훨씬 더 길던데 저기 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엄청 길던데라는 표현했어. 그러면 이건 엄청 길진 않지만 길다라는 게 합치되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간의 생각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대상을 봤을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상호 주관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호 주관적인 언급은 그래서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념형을 도출하고, 그 이념형이란 건 바로 뭐냐면 칠판이라는 거에서 긴 칠판과 짧은 칠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 봐왔던 칠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칠판 중에 긴 칠판이 있고 짧은 칠판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길 칠판, 이 정도면 짧은 칠판이라는 기준들이 사람마다 각기 있을 거거든. 그럼 그 각기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맞춰서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긴 칠판에 가깝네 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 주관적은요, 이념형에 대해서 이루기 때문에 오류를,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관찰자들이 갖는 공통적으로 갖는 잘못을 빼놓고는 개인적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지 않는 이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 오류가 없는 결론에 해당하는 게 이 상호 주관 쪽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할게요. 여러분 상호 주관적과 객관적을 설명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표현을 여러분이 답으로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상호 주관적인 결론이라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쓰셔야 된다. 이게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단답형으로 상호주관성, 객관성을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물어본다면 이건 너무나 유명한 단어라서 이쪽을 많이 물어보겠죠. 사회학에서 유명한 단어니까 상호주관성을 많이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여기다 딱 빼놨는데 우선 여기다 가보면 쭉 이렇게 온 방법에 사회실제론이라고 했어요. 즉 가치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실의 영역이 있고 가치의 영역이 있는 거지. 사실의 영역이 있고 가치의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빼서 이것만 있는 게 무슨 현상?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면 사회문화 현상은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인 거죠. 결국 하다 보니까 이 사회문화 현상은 사실만을 놓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사실과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게 바로 베버가 강조를 했어요. 이 베버란 사람이 이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전에 선배들이 얘기했었던 것은 전부 다 사실로만 보호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적 영역을 뭉개버렸다라는 거지. 그러니 그들이 항상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이거 사실로 볼 수 있다라고 우기고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서는 이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객관적 설명이 힘들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버가 쓴 표현이 바로 여기 있는 가치 관련, 가치 중립이란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버는요, 바로 이러한 가치와의 분리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개연성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실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가치에 대해서도 이건 이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쓸게요. 가치 중립, 가치 관련 가치에서 가치 자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이게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똑같아 거시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 사회현상을 설명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치의 문제 텍스트에 보시면 첫 번째 가치 관련 봅니다. 가치 관련 보게 되면 주제 선정 단계에서 보면은 연구 대상, 인과관계 추정,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보다시피 우리가 주제 선정할 때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설 세울 때도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연구 설계라는 건 디자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치 자유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버는 영역을 구분합니다.
영역을 구분해서 바로 뭐냐면 제일 처음에 주제를 설정하고 가설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단계까지 이 파트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이거를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가치 개입으로 하지만 더 많이 쓰는 표현은 가치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니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증주의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버의 입장은 실증주의가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과학적 연구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법칙 발견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허나 사회과학은 2단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 우리는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를 무조건 배제한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서 또 뭐가 있냐면 설계가 끝났어. 설계가 끝나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 도출까지 나오는 단계. 이 단계는 실증 애들도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때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개입되지 않고 했어 라는 얘기를 하지만 가치가 개입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러한 가치 개입과 분리해서 이때 나온 표현이 바로 가치 중립 단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다음에 활용이나 이거는 실제 연구학자들의 목표는 아니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연구 과정이죠. 그래서 결론 도출 일반화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만 요거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분리해서 설명해야 된다. 무조건 모든 단계에서 가치 중립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정이 이렇다는 걸 인정해서 학자들은 무슨 태도가 필요하다? 가치 자유의 태도가 필요하죠. 자, 베버의 사회학 책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빈칸으로 이 가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것은 사회과학 연구를 할 때 사회과학자의 필요한 태도, 베버가 강조한 태도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관련에 대해서 가치 자유의 태도를 가진 다음 설계를 잘하게 되면 가치 중립보입니다. 가치 중립보면 주제 선정이 연구 과정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단계에서는 이제 가치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가치 중립적 태도니까 사실밖에 없는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논리적 추론만 있다. 가치 중립적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대하는 연구를 얻게 연구는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치가 개입된 거죠. 연구윤리 위반이죠. 절대 가치를 함부로 넣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연구 과정과 결과에서 도출되는 존재 진술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 진술은 뭐냐면 사실명제입니다. 사실명제입니다. 사실명제로부터 당위 진술을 이끄는 행위 또는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회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해. 앞으로 이태원이나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해 라고 하는 당위 진술을 꺼내죠. 가치 진술을 꺼냅니다. 여기서 이러한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연구일을 위반하거나 가치를 집어넣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2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2단계만큼은 철저하게 가치 중립을 지켜야지 2단계에서는 가치가 들어가면서 인정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절대 왜곡이 있어서는 안 돼라는 것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나 가설 설계에서도요, 가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뿜뿜 집어넣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도 절대 금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자유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될 게 가치를 무조건 집어넣으라가 아니라 최대한 가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단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베버의 의도를 이해하자면 이렇죠. 베버는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하기 위해 노력해라라는 걸 위해서 이 표현을 꺼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뒤에서 다루지 않는 파트라 이렇게 되고 이게 사회학의 시작이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사회학적 상상력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러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학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시해 놓은 게 바로 이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회 현상을 볼 때는 무엇을 발휘해라?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봐야지만 제대로 알 수 있어 라는 것이 이야기예요. 이 사회학적 상상력은요, 한 번밖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좀 오래됐어요. 나와 있는 문제가 오래됐는데, 아다시피 이게 사회학 책에 보면 항상 시작 파트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밀스가 사회학적 상상력을 만들었고 모든 책에 이게 중심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출제됐었던 것은 오른쪽에 있는 기든스의 사회학적 상상력이 출제가 됐습니다. 기출문제로 만나게 될 거고요. 기든스의 사회학적 상상력이 꽤 의미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이때 기든스의 현대사회학이란 책을 온 학교에서 교재로 쓰기 시작하고 이걸 많이 봐라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현대사회학 책은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학 수업 들 때 보통 교재로 많이 쓰시니까. 재밌는 책이긴 하지만 임용 준비를 위해서는 좀 중요도가 아까 선정된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자, 들어가 보고요. 밀스의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뭔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역사적 관계 과정에 대한 자 뒤에 나오죠. 무슨 사고? 관계적, 구조적, 종합적 사고이다. 자, 관계라고 한다면 이미 설명했었던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거 지워볼게요. 관계라고 한다면 우선 사회학에서 사회현상이란 걸 우리가 관찰했었을 때 이러한 사회현상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X와 Y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실제 Y가 일어났는데 X밖에 없었을까? 다른 것도 있겠죠. 뭐 Z가 있을 수도 있고 W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관계들이 있겠지. 이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이것은 이것과 연결해줘. 또 Y가 다른데 A에다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관계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해야 되지 그냥 이 현상 하나 가지고 다양한 관계를 보지 말고 이건 너 때문이야 이건 네 잘못이야 라고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역학관계나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관계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구조적 사고란 건 뭐냐면요, 지금 Y와 연결된 모든 관계가 이거라고 해봅시다. Y와 연결된 모든 관계가 지금 뭐 B까지 이렇게 해보죠. 모든 관계가 이렇다라고 해보면 요거를 이제 모든 관계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스톱. 관계도를 그렸어요. 이 관계도를 그리면 이 관계도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구조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것에 관계야 찾는 거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지가 사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관계 전체를 딱 해가지고 정점으로 봐서 이 관계가 이렇게 역학이 있네 연관이 있네 이게 바로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러한 구조와 관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관점, 이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관점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종합적 사고죠. 종합적 사고는 너무 당연하죠. 포괄적 사고라고 하는 가능분이니까 연관되는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중요도를 따져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종합적 사고입니다. 사회학적 우선은 이 파트에서 기억해내는 사회학적 상상은 세 가지, 관계적, 구조적, 종합적 사고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이 구조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라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다 연결한 그런 전체 관계도를 갖고 우리는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회 구조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사회의 각 구성원들, 사회의 각 제도들이 전부 다 관계를 맺고 있겠죠. 이 관계들을 맺고 있는 걸 총칙 관계들을 다 그린 다음 이것을 한 바닥에 딱 그려놓고 탁 정제해서 보면 이게 구조구나 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말하기 또는 구조적으로 사고하기란 건 뭐냐면 지금 어떤 주제가 있었을 때 이 주제에 연관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서 이것은 뭐가 원인이 되고 이렇게 변했어 그럼 이게 원인이 될 거고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연결이 돼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적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된 사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된 사물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조그만 네모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공중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이것을 이제 딱 옆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거였던 거지. 그러니 얘와 얘는 뭐예요? 같은 사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사회학적 상상력은 우리가 한 가지 면만 바라보게 되면 실제 그 사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 사회현상이 한 면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 이 사회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개인의 시야 확대, 사회현상의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시야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의의입니다. 밀세의 사회학적 상상력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 그냥 대통령이 잘못했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결과 나오면은 뭐 답정 너 이렇게 되고 또 그 반이 떠들어 걔 때문이네 라고 해서 그냥 답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고틀을 버려라. 이러한 현상, 떠들 수 있는 이유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고려해라 라는 게 그 밑에 있는 개인의 시야학대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야학대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의 증가예요.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이야기하는 안 써놨네. 사회학적 상상력이 이해하는 시야학대란 결론적으로 이건 뭐 관점의 다양화를 강조한 겁니다. 관점의 다양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현상을 배웠을 때 첫 번째, 사회학을 배울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회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온 게 두 가지 거시와 미시가 등장하게 되고 거시에 있는 게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게 되고 미시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죠. 상상론부터 교환이론부터 민속방법론부터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 전체로 사회현상을 바라봐야지 그냥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 의의에 나와 있는 1번, 2번은 사회학적 상상력 밀시가 쓴 책의 5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괄이거든요. 그 개괄에 대한 요약이라서 이렇게 썼으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학적 상상력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기든스가 이걸 정리해 줬어요. 조금 더 쉽게 지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게 기출문제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고 세 가지 상상력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든스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무슨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 상상력은 안 쓸게요. 역사적 상상력인데 이러한 역사적 상상력에 기반해서 하는 연구를 뭐라고 하냐면 종적 연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종적 연구는 뭐냐면 어떤 사회현상이 지금 A가 일어나는데 이 A가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미래는 어떨 것이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서 미래는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종적 연구에 해당합니다. 즉 이거는 이 종적 연구의 특징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 연구 다음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인류학적 상상력입니다. 인류학적 상상 이거 종적 연구니까 얘는 무슨 연구? 횡적 연구가 되겠죠. 이 횡적 연구라는 것은 문화인류학에서 많이 쓰고 사회학에서도 많이 씁니다. 사회학에서 많이 쓰는데 현재 기점으로 A 문화와 B 문화와 권이죠. 지금 어떤 현상이 기억이라는 현상인데 기억이 A 문화권에서 어떻고 B 문화권에서 어떻고 C 문화권에서 어떻고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이 기억 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인류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종적 연구를 할 때는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횡적 연구를 할 때는 인류학적 상상력이 필요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구해서 이제 뭘 꺼내야 돼? 결론을 내야 되겠죠? 결론이 필요하죠. 이 결론을 내는 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 바로 비판적 상상력입니다. 비판적 상상력은 실제 이러한 사회현상을 종적으로 횡적으로 보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비판이란 단어에 나와 있어요.
비판이란 단어 뭐냐? 첫 번째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어떤 속성이 강한지 약한지를 뭐 해야 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서 뭘 내야 돼?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현상을 매우 잘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상상력은 결론을 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거와 현재, 이것은 횡적 현재에 대한 비교라고 한다면 비판적을 통해서 무엇을 꺼낼 수 있다? 대안, 미래,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사회학자의 역할이죠. 그럼 2단계에서 하는 게 원인 찾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강조했는데 문제가 뭔지 찾는다면 비판적 상상력은 거기에 대한 대안적 미래를 꺼낸다. 나와 있는 텍스트 봅니다. 역사적 상상력은 무엇을 통해?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사회의 역사적 특성 찾기, 지금 사회가 어떻구나 판단하기. 두 번째, 인류학적 상상력은 각 나라의 지역과 각 나라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기. 그래서 우리의 특수성 이해하기. 그래서 1번과 2번에 보시면요. 우선 A라는 문화에 대해서 역사적 상상력, 비판 상상을 했을 때 A라는 문화는 과거에도 썼고 지금도 썼어. A라는 문화는 미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해. 보편성이죠. 근데 이 상상력을 발휘하면 무엇을 찾아내? 이 보편적인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 다 특수성을 찾죠. 특성을 찾죠. 그렇죠? 그러한 특수성을 찾아냄으로써 뭐가 가능해? 결론을 꺼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비판적 상상력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회학적 상상력은 이제 밀스가 쓴 사회학적 상상력 서문의 가장 마지막 지문에 대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사회학적 상상력이고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한 번 냅니다. 시험까지 항상 한 번 출제하고 한 번 연습하고 잊어먹지 말라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암기가 돼야 될 게 이거죠. 기출에 대해서 암기가 돼야 될 때 이거고, 사회학적 상상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에서 지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학적 상상력이 바로 안 써지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사회학적 상상력은 끝이 납니다. 오케이, 이만큼 정리하고 잠시만 쉬었다가 고전사회학 이론, 사회현상 관점, 그중에서 기능론 파트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죠.